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사회문제 탐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을 필기로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차이점을 정리를 했었는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뭐였냐면 자료를 많이 모아서 실제로 증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증적 연구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적게 모아서 거기에 남긴 심층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게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해석적 연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프린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져 있는 PDF 파일 다운받아서 참고하면서 수업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지금 화면에 올려져 있는 이 그림을 먼저 보면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좌측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질문지법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전화로 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양적 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원주민들을 탐구하는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PD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질적 연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로 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문화현상 탐구 방법 첫 번째. 자, 양적 연구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양적 연구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냐면 실증적 연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었죠. 자, 실증적 연구의 의미는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계량화, 숫자로 만들어서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을 실증적 연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실증적 연구의 목적은 사회문화 현상을 실제로 증명해서 그것들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게 이들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과학 같은 경우에도 실증적인 것이 목적이 될 테고 실제로 증명하는 게,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도 실제로 증명하는 거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사회문화 현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은 같다. 그로 방법은 몇 개만 필요하다? 한 개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론적 일원론의 관점을 띈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 지난번에 필기할 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양적 연구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양적 연구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양적 연구는 이거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자, 뭘 설정하냐면 가설을 설정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합니다. 가설. 가설이 뭐죠?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잠정적인 결론인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들어가는 게 양적 연구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들을 모으게 될 텐데, 자, 그 자료를 모아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 별표가 쳐져 있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별표가 쳐져 있지만 한 번 더 별표를 치도록 할게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 자,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어떤 것을 뜻하냐면요. 사회 현상을 조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작을 하는 거냐면 내 가설을 검증할 만한 자료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현상을 검증 가능한 형태로 조작해서 다시 한번 내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는 것, 이거를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는 뭐가 있냐면 수치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숫자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시는 이제 폭력적인 청소년을 제가 연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 폭력적인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조작해 주는 거죠. 이렇게 조작할 수가 있겠죠.
개념의 지적적 정의를 한다면 나는 폭력적인 청소년을 일주일에 3번 이상 싸우는 청소년으로 정의할 거야 하면서 조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발생을 하냐면 연구 대상자를 일주일에 3번 이상 싸우는 청소년만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로 바꿔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게 양적 연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적 연구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떤 연구가 진행될 수밖에 없냐면 연역적 연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역적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면요. 연역적 연구는 뭐냐면 일단 내가 잠정적인 결론을 내놓고요. 결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이거에 해당하는 자료 수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내놓고 자료를 모으는 것을 연역적 연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결론이 가설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양적 연구는 연역적 연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절차를 보통 보면 이렇게 가겠죠. 문제 제기, 가설 설정,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검증, 일반화 이런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게 양적 연구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자,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이거를 설정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양적 연구를 사용하는 실제적인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질문지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험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실증형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줄 텐데요. 사이코패스 테스트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사이코패스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양적 연구를 진행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같이 한번 이 설문조사를 여러분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사이코패스의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사이코패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뇌 전두엽의 이상으로 오는 인격적 결함의 일종이래요. 그러니까 사악한 행위를 저지르면서 그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도덕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나 이런 것들을 잘 저지를 수가 있고요. 근데 흥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다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의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실증 연구를 해보면 먼저 문제 제기를 해보는 거죠. 사회에 악이 될 수 있는 사이코패스를 찾아내는 작업의 필요성을 제가 느낀 거예요. 자,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가설을 설정을 하는 거죠. 가설은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9개 문항 중에 7개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일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을 한 거죠. 근데 이때 당연히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실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실시를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재미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관식부터 볼게요. 자, 당신은 강도이다. 당신은 강도짓을 하러 어느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집안에 있던 어린 소녀가 두려움에 떨며 장롱으로 숨어들었다. 당신은 어린 소녀가 장롱에 있는 걸 알고 그녀를 죽여야 한다. 어떻게 죽일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당신 아버지가 소 9마리를 형제끼리 똑같이 나눠 가져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하지만 형제는 모두 4명이다. 당신은 어떻게 형제에게 소 9마리를 나눠줄 것인가? 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관식 3번째. 당신의 집은 아파트 11층이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와서 화장실을 쓰고 싶다고 한다. 당신은 의아한 말투로 거절한다. 뭘 하면서 거절할 건지. 4번째. 한 자매의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던 날 언니와 동생은 한 남자를 보고 동시에 반했고 다음날 동생이 언니를 죽였대요. 왜 죽였을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객관식 1. 어느 날 당신이 기르던 금붕어가 죽게 되었대요. 그러자 당신의 엄마가 금붕어만한 초콜릿을 사주었답니다. 다음날 당신은 형을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엄마가 좀 이상한 것 같죠? 이거는. 그래서 1, 2, 3, 4번 있죠.
두 번째, 당신은 잠이 오지 않아서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여자를 칼로 찔러 죽이는 걸 목격했습니다. 당신이 신고하려고 스마트폰을 꺼내는 순간 범인과 눈이 마주쳤대요. 범인은 당신을 향해 손가락을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일지 1번, 2번, 3번, 4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당신 학교에서 보물찾기를 하고 있대요. 보물찾기가 무조건 1등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향할까요? 1등 하기 위해서 양호실, 체육관, 급식실, 방송실. 자, 당신은 11살짜리 남자아이에게 생일 선물로 축구공과 자전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선물을 좋아하지 않았대요. 왜 안 좋아했을지 1번, 2번, 3번, 4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당신 앞에 4가지 색의 음료수가 놓여져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색의 음료수를 마시겠습니까? 4가지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네, 자, 지금 그럼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뭘까요? 1번은 답이 장롱 앞에 숨죽이고 기다렸다 지쳐서 나올 때 죽인대요. 왜냐면은 그 사이코패스는 그 상대방이 되게 괴로워하는 걸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소 9마리를 형제끼리 나눠 가져야 되는데 형제가 4명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나눠 가질 수 있을지? 사이코패스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굳이 소를 죽일 필요가 있을까? 나눌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형제 1명을 죽이고 3마리씩 나눠 가진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라고 거절할까요? 그렇게 급한데 어떻게 11층까지 올라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네 번째가 조금 충격이죠. 한 자매 어머니 장례식이 있던 날에 언니와 동생은 한 남자를 보고 동시에 반했는데 동생이 언니를 왜 죽였냐면 언니를 죽이면 장례식장에서 그 남자를 또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죽였답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아닌 거죠. 객관식 몇 번일까요? 이번은 4번입니다. 엄마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는 엄마가 사이코패스 같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4번이랍니다. 이유는 사이코패스는 자신을 알게 된 상대를 살려두지 않는 습성이 있답니다. 이거는 이거 되게 창의적이었는데 이거는 급식실이랍니다. 왜냐하면 급식실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가 제일 많아서래요. 근데 이 이유보다 더 좀 우리랑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보물찾기에서 1등 하려면 보물을 찾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면 자기가 1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다리가 없어서랍니다. 근데 이유가 없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한대요. 자, 그리고 5번은 뭘까요? 네, 투명한 색을 좋아한답니다. 그 이유는 그 사이코패스가 일반적으로 생명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색깔에 민감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를 보고도 흥분하지 않는 건데 그래서 투명한 색을 가장 선호한답니다.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9개 중에 7개 이상 맞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7개 이상 받은 사람은 사이코패스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와 계량화하는 게 이 양적 연구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장점 한번 볼게요. 자, 장점은 당연히 계량적 통계적 연구를 통해서 객관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하고 거기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일반적인 법칙 발견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아까 봤는 그 사이코패스 테스트 자체가 단점이에요. 왜냐면은 그거를 풀 때 진짜 사이코패스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정답에 체크를 할까요? 당연히 하지 않겠죠. 그렇죠? 자기가 아닌 척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설사 그게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너무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그런 설문조사 같은 경우 그 설문조사를 가지고는 인간의 정신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양적 연구에 이제 그 문제에 나온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뭐 비교 연구, 인과관계 연구, 상관관계 연구. 자, 이 세 가지. 임금 연구, 학업 성취도 연구, 뭐 참여와 생활 만족도 연구. 다 뭘로 만드는 거냐면 지금 숫자로 만드는 연구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의 내용이 만약에 문제에 나오면 아, 이건 양적 연구에 해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적 연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질적 연구는 다른 말로는 해석적 연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해석적 연구의 의미는 자, 연구자의 직관적인 통찰에 의해 현상에 담긴 인간의 주관적인 행위 동기나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질적 연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 해석을 통한 이해가 목적이다. 해석과 이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아 이랬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이 질적 연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의 전제를 한번 볼게요. 자, 전제는 해석적 연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자연현상은 실증이 목적이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해석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현상의 탐구와는 달리 사회문화 현상의 고유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전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다르다. 그러니까 방법이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하다. 그래서 방법론적 이원론의 관점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특징을 한번 보면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사람이 행위하는 걸 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구를 할 수밖에 없냐면 귀납적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양적 연구는 연역적 연구가 중심이 된다고 했었죠. 귀납적 연구는 뭐냐면요. 자료를 먼저 모으는 거예요. 자료를.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뭘 내는 거냐면 결론을 내는 연구를 귀납적 연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놓고 자료를 수집하는 게 연역적 연구라면 자료를 수집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귀납적 연구인데요. 당연히 이 질적 연구는 뭘 세우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을 내놓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가설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절차에서 뭐가 빠지는 거냐면 아까랑 다르게 문제 제기에서 가설 설정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냥 연구 설계를 한 다음에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게 질적 연구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방법으로는 참여관찰법, 면접법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관찰법, 면접법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 거고요. 요게 이 질적 연구의 방법이구나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 동기와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자, 하지만 단점은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나 생각이 개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개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고요. 그리고 사람별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이따가 하겠습니다. 좀 끝나고요. 네, 사례를 한번 보면은 이런 거죠. 빈곤층 노인들이 가지는 고독감에 대한 의미 연구. 뭐 해야 되나요? 노인분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입양 가족의 뿌리찾기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 그러면 입양 가족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봐야 되겠죠.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생애사 연구.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 베이비붐 세대, 은퇴한 세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해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질적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대화가 언어를 통한 대화도 되는 거고, 관찰을 통한 대화도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질적 연구의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만 잘 정리를 해두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적 연구의 목적, 질적 연구의 목적을 잘 기억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너무 고생 많았고요. 온라인 잘 들으시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